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집값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평균만 봐서는 시장을 설명하기가 좀 참 어렵습니다. 지난해 서울 상위 5% 고가주택 가격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산 가치가 더욱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 집값의 양극화 지속 현상,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8월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새로운 달인 8월의 또 첫째 주 월요일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IM 부동산의 박유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박유란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이번 주, 다음 주 연이어서 계속 온도가 상승하던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더위만큼이나 부동산이 지금 시끌시끌해요. 주식도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또 반면에 부동산은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이 상승하는 게 중하위권 아파트들이 급등을 사실상 하면서 내 집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아직 완화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역으로 세제 개편안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틈새 시장은 존재를 하고 그 틈새 시장을 또 이겨서 우리가 그 틈새 시장을 틈타가지고 내 집 마련은 빠르게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항상 기회는 존재하니까 너무 지금도 낙담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또 기회를 포착하셔가지고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황이 또 안 좋아질수록 위기가 닥칠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하는 게 또 더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지금 투자 시장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주식도 주식이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재테크 관심 있으셨던 분들 또는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전략들 잘 한번 세워보시고 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 중에도 상담이 가능하시지만 오프라인 자리에서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하다고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 어디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이죠. 화요일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주제 나가고 있어요. 5천에서부터 4억대 가지고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한강변이라든지 송파권 일대, 용산 일대에 앞으로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이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 분석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주택수 제외 정책이거든요. 주택수 제외 정책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이게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제는 5천에서 4억대까지 송파권, 용산권, 한강변 일대에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분석해드릴 거니까 예약하시고 방문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또 세미나 설명도 드리고 앞서서 부동산이 지금 좀 시끌시끌하다라고 대표님이 언급을 해주셔서 그런지 상담 요청이 바로바로 들어와서 먼저 문자 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276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경기도 아파트 청약 당첨이 돼서 내년 초 입주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에 입성하고 실거주를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약 아파트 입주 후 추가 재개발 혹은 재건축 입주권 매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청약 당첨은 경기도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옮기실 거를 예상해서 서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매수 계획을 세우고 싶다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청약 당첨되신 거는 우선 축하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입성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의 주신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허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서울권이랑 경기권의 일부 지역들 토호제로 묶여 있는 곳에 추가 매수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권 형태를 보는 건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입주권 자체도 주택을 받을 권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주권 자체도 아파트랑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기본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입주권이라는 것 취지 자체가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명칭을 하려면 관리 처분이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진 이런 진행 단계일 때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철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입주권 형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기 전 단계로 들어가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다라든지 한 요 정도 단계로 넘어가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 자체를 피할 수가 있어요.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있어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 자체가 결국은 1주택만 유지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취지 자체가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수를 할 때 혹은 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을 유지를 할 때 결국은 1주택을 유지하면서 내가 거주를 해결하라는 목적인 거지 뭐 전세를 끼고 매수하라 이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래도 좀 속도가 빠른 입주권 형태를 사고 싶다. 그럼 관리처분 인가 떨어진 이후의 시점에 매물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샀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놓으면 되거든요. 일단 법령에는 처분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 기존 주택을 처분 혹은 임대를 놓겠다라는 이 처분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결국은 기존 주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임대나 처분을 할 건데 신규 주택을 매수를 했잖아요. 처분 말고 예를 들어 임대를 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임대를 놓고 기존 주택 유지를 하는데 신규 주택을 또 매수를 한 정당한 목적,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소명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같은 지역 내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내가 추가 주택을 매수를 하면서 기존 주택 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실상 처분으로 가닥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떨어진 거를 예를 들어 입주권을 샀다고 할 때 내가 이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의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지만 뭐 청약 당첨됐으면 보통 우리가 거주 의무 기간이라든지 전매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니까 이때는 입주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난 이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 날부터 2년은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시점이 뭐 4, 5년 뒤일 수 있잖아요. 요 시점에 내가 청약이 당첨이 된 이 주택이 이제 전매 기간이 끝났다. 그래도 처분이 가능한지를 보면 되겠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이후의 시점에 매물을 사셔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요건들이 맞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관처가 떨어지기 이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 인가 혹은 조합설립 인가 한 요 정도 단계 거를 사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피해 갈 수 있겠죠. 이거는 좀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재테크가 되시고 갈아타기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관리 처분인가 전 단계에 들어가신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 있으시니까 이 점까지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문자 바로 이어갈게요. 3389님이 보내주셨고요. 저희는 직장이 종로와 용산인 신혼부부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10억 내외 실거주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미래 가치가 있는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나 혹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혼부부셔서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아파트 매수 꿈꾸고 계신데 어디가 괜찮을지 추천해 주실 곳 있을까요, 대표님? 용산이랑 종로가 직장이에요. 그쵸? 서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웬만한 10억 전후의 아파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추천을 1호선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호선 라인으로 이제 강 북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한강 이남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한 군데 좀 추천을 드리면 1호선의 개봉역 인근으로 한번 가볼까요? 개봉역 인근으로.
여기가 사실상 이게 선호를 막 많이 하던 지역은 아니었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사실상 10억 전후의 아파트를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용산이라든지 종로로 출퇴근하는 이 수요들을 우리가 좀 밀집시킬 수 있으면서 지하철 노선이 그래도 잘 형성이 돼 있는 곳이 좀 개봉역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주변에서 아파트를 지금 사실 수요가 최근에 좀 몰리고 있긴 하거든요. 요 인근에서 개봉 한마을 아파트라든지 개봉 현대 홈타운 2단지라든지 현대 1차 아파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식이 좀 쌓여 있긴 해요. 그래도 역세권 인근의 대단지라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여기 자체에 대한 뭐 이슈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가격인지라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찾는다고 했을 때 일단 역세권이고 대단지고 그럼 주변 일대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풍선 효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몸소 최근에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도를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 개봉역 인근을 봤을 때 구로구 인근 위쪽으로 보시면 목동이 있죠.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광명, 철산 있어요. 광명이랑 철산은 떠올려 보시면 광명 뉴타운, 철산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84 타입이 15억에서 18억까지 이제는 가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변 일대 정비 사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면 결국은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정주 여건이 좋아지니까 찾겠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금액대 좀 맞춰가지고 어쨌든 갈아타기 용으로 입문하기 용으로 또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있는 지역, 금액에 맞는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바로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이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파트 완성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없죠. 진행이 될수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 주변 일대에 상향 평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괜찮고요. 또 한 군데 더 강북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최근에 많이 찾는 지역이 우리 1호선 라인으로 쭉쭉쭉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1호선 라인으로 가가지고 어디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석계역 주변을 한번 볼게요. 석계역에서 한정거장 위로 가면 뭐가 있죠? 강운대역이 있죠. 강운대역에 GTX-C가 뚫리더라. 그쵸? 그러면 강남까지 접근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져요. 강운대역 자체로 역세권에 대한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정주 여건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발점이 어디죠? 지도를 더 크게 펼쳐보시면 그 유명한 바로 이쪽 서울원 아이파크죠. 28년도 7월 달에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3,000세대가 넘죠. 아파트 가격이 15억을 훨씬 넘어서 가지고 지금 가고 있죠. 강원도 역세권에 GTX-C가 생기는 게 계속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탄력을 붙을 거고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그랑빌 아파트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한 10억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석계역이랑 가까워요. 그쵸? 이 아파트 자체 주변 옆에 보면요. 장이 뉴타운이 있죠. 장이 뉴타운의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 있고 바로 옆에 서울원 아이파크의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물건 자체는 사실 신축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상승에 사실 한계치는 존재를 하거든요. 정비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상승하는 게 좀 주춤할 수 있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역세권이고 대단지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 내외로 아파트를 찾아요. 그런데 10억 내외로 아파트를 찾는데 물론 드라마틱하게 이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그 다음 아파트를 갈아탈 때 뭔가 많은 시드, 자산이 생성이 되면 좋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10억의 아파트가 뭐 12, 3억, 13억, 14억이 될 때 내 것만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다른 아파트들도 다 같이 오르니까 내 것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거주가 해결이 된다. 역세권 주변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집을 삼으로써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타이밍에는 어떤 거를 매도할지 매수할지 좀 더 직경험으로 내가 파악이 더 빠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훈련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지 분명히 눈에 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을 통해 가지고 비과세를 받아서 갈아타는 전반적인 큰 틀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물건을 샀어. 그러면 드라마틱 변화는 사실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내가 삼으로써 안 샀을 때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또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사실 팔 때 내 물건을 잘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 잘 팔릴 수 있느냐, 이런 물건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대단지에 좀 연식이 있더라도 이런 물건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 위주로 이제 대단지에 조금은 오래된 아파트여도 대단지 쪽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산을 좀 불려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스텝도 준비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좀 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중간에 또 추가적으로 자세한 전략들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열려 있고요. 오프라인 자리까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문자 하나 더 만나볼게요. 방금 들어온 문자인데요. 089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청약 당첨자인데요. 작년에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보니까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이 5년이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5년 내에 재개발로 입주권을 받아도 현금 청산 대상자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헷갈릴 만하네요. 어떻게 대상자일까요? 아닐까요? 대상자는 일단은 아니고요. 규제가 워낙 많아서 그쵸. 이게 좀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지금 아까 1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상담하신 분의 이 상담 내용이랑 좀 연결성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취지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뭔가 어쨌든 좀 똘똘한 한 채 상급지로 계속 가고 싶은 열망이 다들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갈 건데 그거의 디딤돌이 이 청약. 이 디딤돌이 청약 아파트인 거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나만 끌고 가자니 나머지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내가 좀 시드가 있다 그러면 추가 한 채를 더 매수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한 채를 매수하고 싶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서울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아직 돌파구인 빌라를 사서 재개발을 노려보겠다. 그래서 이 지금 규제를 피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약은 일단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같은 청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청약 같은 경우는 법 자체를 주택법. 그러니까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틀은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11호 부동산 대책에 나온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도정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정법의 법 저촉을 받는 거거든요. 이 법령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청약 당첨자기 때문에 뭔가 토어제고 입주해야 되고 이런 건 다 떠나가지고 추가 재당첨만 본다고 했을 때 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도정법, 이 도정법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게 일반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통이 있겠죠. 일반 재개발이나 신통 이런 상품으로 매수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이 없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게 뭐 신통도 있지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게 모아타운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이라고 해가지고 빈소법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소법. 이건 또 법령이 다르거든요. 주택법 아니고 도정법 아니고 이건 또 빈소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주택법에 또 빈소법이랑은 또 개별 이 법령이죠. 그러니까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청약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통이라든지 아니면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상품으로 들어가시면 5년 재당첨 없죠. 이렇게 가셔도 되고 내가 자금이 더 있다 그러면 요거 1번 뭐 빈소법에 해당하는 거 1번 또 도정법에 해당하는 것도 한 개 이렇게 해서 각각 사셔도 5년 재당첨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이주비가 막혀 있으니까 이주비 대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완성이 된 상품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세금 때문에 사실 갈아타기도 갈수록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채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하고 하나를 모아서 갈아타기에는 또 양도세가 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된 대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갈아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데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데보다는 내가 거주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입지가 좋지만 초기 사업자라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좀 천천히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경기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좀 외곽 지역에 속도가 빠른 예를 들면 뭐 중랑구도 있을 것이고 그쵸? 노원구도 있을 것이고 뭐 성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있죠. 뭐 하남도 있을 것이고 이런 하여튼 지역들의 속도가 빠른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져 있는 빌라 상품의 가격 가 웬만한 지역에 서울의 초기 사업지이거나 앞으로 될 만한 지역의 상급지, 강남권, 뭐 용산권 이런 데 빌라 가격이랑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거든요. 이 상급지의 빌라 가격이.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수요층 자체가 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수요층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는 더 똘똘한 지역이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주택을 더 많이 사기가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처분한다기보다는 다시 처분하게 되면 사거나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급지에 있는 물건들은 좀 가져가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재당첨에 걸리지 않는다. 빈소법이라든지 도정법에 해당하는 일반 여러 가지 방식의 재개발에 대한 매물을 사시게 되면 일단은 추가로 주택은 매수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이 점 한번 참고하시면서 전략에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또 중간에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자리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가야겠죠. 지금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는 주제 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투자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잘 맞게 세워졌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체크해 보시고요. 8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예약 문의는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꼭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금 세제 개편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 사실상 7월 말에 이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7월 말은 넘겼습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한번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기사들이 나오곤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크게 이제 볼 게 공급적인 측면이랑 이제 수요 억제적인 측면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요 억제 측면만 나오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급이 일단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3월 11일부터 5월 달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후보지를 받았었죠. 급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했던 이 공공도심 복합 사업 시즌 1, 이번에 했던 시즌 2. 이렇게 해서 받았었고요. 이게 총 서울 쪽에 44군데가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원래 6월 말에 이제 5월 달까지 후보지 받고 6월 말에 후보지를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44군데가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7월 말에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다들 7월 30날쯤에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웬걸 또 밀렸죠. 언제로 밀렸다? 세제 개편안 때문에 8월 중으로 밀렸다. 이번 달에 좀 나올 건데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이게 세제에 대한 규제만 나오고 수요 억제 대책만 나오다 보면 사실은 또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걸로 집값이 지금 잡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더 불안하잖아요.
동시에 공급 확대적인 측면에서 후보지 발표를 동시에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총 44군데가 지금 공모를 했고 이 중에 절반 이상만 후보지가 나와도 좋은 건데 핵심은 강남권에 뭐 지금 몇 군데 신청을 했죠. 서초라든지 그리고 뭐 노년이라든지 이런 쪽 일부 추천을 했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도 제가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발표가 후보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포커스가 지금 맞춰 있는 상태거든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요 억제적인 측면을 심플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대출적인 부분은 좀 완화를 해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무주택자들이 1주택으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매수하시려는 분들, 또 생애 최초이신 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계약을 했고 기존 계약한 분들한테는 지금 뭐 대출 한도도 국민은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출이 6억에서 또 금융권에서 3억으로 줄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시적으로는 좀 총량 규제를 풀어줄 건 같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내가 해당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세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주택자 규제가 하나 있고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가 있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단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거의 대책들이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1주택으로 좀 수요가 쏠리게 하다 보니까 똘똘한 1주택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했고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번에 또 세제가 나오는 거는 1주택 아래에서 1주택 했더니 똘똘한 한 채 고가주택 같은 경우도 또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 이제 지금 큰 틀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이에요. 여기서 뭘 건드리냐면 공제받는 주택의 금액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을 공제를 받았죠, 이전에.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원을 공제 받았거든요. 이거를 좀 올린다. 공제 금액은 좀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대신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는 1주택자, 뭐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비율 자체를 좀 다르게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가액 비율을 올린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구간이 있죠. 종부세 구간 같은 경우도 지금 세율 구간을 좀 촘촘히 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1주택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세율을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좀 전반적으로만 여기는 확정은 아니고 예상 시나리오니까 좀 짚고 우리가 미리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주택 개수로 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라든지 매길 때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으로 해가지고 주택 개수로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가액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냐. 똘똘한 한 채보다 지방에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차등 가세가 될지 요거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거주를 하고 있는 1주택은 14억 원까지 공제를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하여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공제 가격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이제 거의 뭐 최근에 세제 개편이나 이게 맞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를 보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원 공제를 더 떨어뜨린다라고 했었는데 9억 그대로 둔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다주택자 공제는 9억 그대로 두고 또 반면에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공제를 9억까지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건드리겠다. 기존에 이제 80%까지 뭐 나중에 시장의 현실화까지 간다고 했던 것들을 60%로 낮춰놨었죠. 그런데 다시 실거주 1주택자는 70% 정도,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는 80%로 일단 상향을 시킬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하겠죠. 과표 기준으로 12억 초과시예요. 그러니까 과표 기준에 12억 초과면 과표 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합산은 32억인 거고요. 32억이라고 하면 현재 시가 자체가 46억 정도 되는 아파트 혹은 부동산인 거죠. 이 46억 정도 되는 거가 기존에는 원래 주택수로 했었는데 이제는 요 총 합산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총 합산으로 해가지고 주택수 불문하고 과표가 12억 초과, 그러니까 즉 공시가 32억이거나 시가가 46억 이상인 것들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3주택자처럼 중과
세율을 적용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세율 과표 같은 경우는 2%에서 최대 5%까지 나오고 있죠. 5%까지 나오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종부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고령자, 장기 보유 같은 경우는 최대 공제를 많이 해줬었는데 이것도 좀 이제 거주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개편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양도세 장특 공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최대 80%까지 장특 공제를 해줬었죠. 보유 40%, 거주 40%까지 해줬었는데 이것도 실제로 지금 보유 기간은 빼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실거주 중심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양도세율을 공제를 기존에 한도가 이제 딱히 없었는데 지금은 10억까지 공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1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하더라도 12억까지였었죠. 근데 지금은 장특 공제 한도 자체를 10억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쯤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숨지기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제 개편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를 우리가 대략만 예상을 해보면 결국은 서울로 진입하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2억, 4억, 6억에 대한 대출 한도를 했더니 결국은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2억짜리 대출이 나오는 건 집을 못 사지만 혹은 대출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끼리 그 동네 내에서만 갈아타기를 했었죠. 그렇게 했었고 오히려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15억 이하의 아파트 이를테면은 6억, 7억, 8억 아파트가 10억까지 달라붙고 10억 아파트가 15억 정도까지 달라붙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아파트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게 똘똘한 한 채를 결국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이제 세제가 계속 규제가 나오니까 똘똘한 한 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똘똘한 한 채도 지나치게 높으면 또 세금을 다주택자만큼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시가 자체가 대략 계산하면 46억 정도 되니까 4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한 25억에서 35억, 40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결국은 시가 46억 근처까지 달라붙을 수 있어요. 왜 달라붙을 수 있냐? 세금 규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고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결국은 수요자들이 들어갈 건데 들어가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 아파트 가격 구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또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근저당 설정해서 매매 거래를 하는 게 급증을 하고 있죠. 실제로 뭐 네이버 부동산을 가봐도 커뮤니티를 가봐도 집주인 근저당 설정 매매 가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물건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많고 이제 거의 오픈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좀 고가 주택들은 줄어든 게 맞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임대차 매물 자체가 감소를 했는데 이 매물 자체가 감소를 하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근데 매물 자체 감소폭이 어느 정도냐면요. 대단지 아파트에 보통 1000세대 이상 된 대단지 아파트에 우리가 매매 건수가 뭐 20, 30건, 40, 50건이 나와 있어도 실제로 전세나 월세 매물들은 10건 내외거든요. 그 정도로 매물이 굉장히 씨가 말랐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지역에 뭐 서초구라든지 뭐 일부 딱 한 구, 한 자치구에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주하는 단지가 있다. 뭐 1000세대라도 이주하는 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사실상 임대차도 매물이 나오자마자 거의 나가는 게 바로바로 나가요. 실제 현장이 좀 이런 분위기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웬만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였던 외곽 지역에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를 지금 계속 번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묶을 수 있겠죠. 묶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어디를 찾겠죠? 다시 중요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지역을 먼저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악순환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금 규제가 이번에 많이 나와요. 그 부담스럽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또 조정장애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지만 이 세제 개편안이 결국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오래 간다 그러면 또 부동산이 약간 침체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좀 그래서 항상 틈새 시장이 존재를 해요. 이번에도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결국은 세금, 종부세, 양도세 부분이 너무 무겁거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앞으로는 서울로 진입하려면 아파트는 안 되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주택수 제외 법령이 남아있고 이것마저도 올해, 내년이면은 더 이상 끝이잖아요.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정말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활용하셔가지고 세제 혜택 충분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해야 할 걸 항상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좀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있는 혜택은 최대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은 중하위권 아파트들의 상승세 여전히 보이고 있고 새로운 매매법이라고 할까요? 근저당 설정 매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는 지금 세제 개편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어떤 개편안을 정부에서 꺼내들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챙겨야지 앞으로 이런 혜택도 다 누리면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으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좀 실망감과 마음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 돈이 돈을 부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거기서 도태되는 생각도 들면은 얼마나 좀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앞서서 저희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든 방법은 있다. 그 방법이 이제 확률이 좀 작을 뿐이겠죠. 그 확률을 저희가 좀 100%로 90%로 높여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좀 있겠죠, 대표님? 지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서울의 전체 그리고 경기도 일부 빨갛게 표시된 데 최근에 구리, 용인 그리고 화성, 동탄 같은 경우가 규제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렇죠? 남아있는 지역들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결국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최근에 지방에서 연락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방에 있는 주택 처분하고 거주를 그렇게 뭐 임대로 해결을 하시고 서울권으로 정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수요가 더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기존에는 경상도 쪽, 그러니까 경기도는 두말할 필요 없고요. 경상도 쪽에서 기존에는 문의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강원도, 전라도 쪽에서도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고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서울로 오셨는데 다 서울로 자꾸 진입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비고 서울의 주택은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아파트는 정말 못 들어가죠. 소위 얘기해서 넘사벽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빌라 상품으로 가는 거고요. 빌라 상품 같은 경우가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강남권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가 자체가 5억 이하였었고요.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2억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남권에 뭐 용산권에 들어간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됐죠. 그리고 비강남권에 들어간다 그래도 1억대 가지고는 진입할 지역을 찾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웬만한 지역들은 2억대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끝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가 강남이 40억에서 6, 70억이 간다 그랬더니 강북이 20억이 가요. 그쵸?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빌라 가격이 강남의 뭐 용산에 이런 데가 6억에서 한 7, 8억 정도 가는데 그런데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4억에서 5억 정도가 가는 거예요. 전세 끼고 산다 그랬을 때 강남권의 용산권 같은 경우는 3, 4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2억에서 한 3억대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빌라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면 빌라가 가치가 없어서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몇 년 전에 아파트가 뭐 9억 할 때 강남권이 15억 했던 것처럼 차이가 덜 했던 것처럼
빌라 가격도 지금은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앞으로 2, 3년, 4, 5년 지나면 아파트처럼 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 지금이 거의 그래도 좀 진입할 수 있는 좀 낮은 가격에 부담 없는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좀 이렇게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서울 여기저기에 재개발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비 사업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성이 돼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됐을 때도 아니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가 기본 4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가 뭐 작은 빌라 같은 경우가 30억 내외인 거고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미 20억 내외인 거고 그런 게 2년 전, 3년 전에는 가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서울에 여기저기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동의서만 거두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7월 30날에 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개발 대상지 지정하든지 재지정하든지 조정하든지 해제하든지 이게 거의 매주 나오거든요. 이런 게 또 나왔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기획, 뭐 모아타운 선정지 또 나왔고 이거를 투기를 이제 억제해야 되죠. 가격이 상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 차단하겠다라는 기사도 또 같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한 번 더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신속통합기획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신통으로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죠. 그러면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전세 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신통 같은 경우는 서울에 신통을 산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겠다. 주임사를 내겠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에서 투자하기가 더 쉽지가 않죠. 반면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되면 토어제로 전체가 묶이지는 않아요. 대신에 어디가 묶이죠? 도로만. 구역 내에 도로만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사도를 샀다 팔았다. 최근에 그 중랑구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만 적용이 되더라. 이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 데가 우리 돌고 지역 6호선 있는 쪽에 석관동 있어요. 석관동 207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매물은 사고팔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강동구 암사동이에요. 여기는 기존에 이렇게 작게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됐었어요. 한 200세대 조금 넘게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가로주택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구역을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제출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 추가로 확장이 돼가지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됐고 도로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묶이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여기는 신속통합기획이에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전체 구역이 다 묶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 있냐 보면 아차산역 인근에 광진구 구이동 한 군데 있고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기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등포 신길동 대방역 인근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이 지역 있고요. 은평구 가련동 있죠. 최근에 은평구 같은 경우도 재개발로 좀 빠르게 분위기를 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워낙 아파트 가격이 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은평구 가련동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도 8세 타입이 15억 이상 넘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죠. 또 GTX까지 생길 거니까 여기도 신통으로 이번에 대상지 선정이 됐어요. 반면에 철회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쪽이죠.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의 681번지 같은 경우는 빠르게 통합 심의까지 통과가 됐었는데 반대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구역이 철회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되고 철회가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25%가 반대를 하거나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면 이게 철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철회가 된 사례도 있더라. 그래도 나머지에 워낙 지금 광진구 일대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끌시끌한 데도 많고 잘 추진이 되고 있는 데도 많고 선별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은 용산 얘기를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용산은 너무 좋아지는 지역인 건 누구나 알고 있고요. 용산의 메인은 결국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 일대겠죠. GTX가 생기고 용산역 일대에는 바로 내리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생기고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빨갛게 표시가 되는 데가 보여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요. 용산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더라.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난개발이 되면 안 되죠. 국제적인 도시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묶어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여기서 오늘은 어디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두 군데인데 이 숙대 입구역 용산의 가월동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더라.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 아니야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기도 재개발 형식으로 이제 분양이 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 장기주택이라고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하는 게 역세권 시프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꽤 진행이 많이 된 거죠. 추진하는 데가 숙대 입구역에서 바로 역세권 범위에 있어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구역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맞은편에 남영역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을 또 추진하고 있는 구역 말씀을 드릴 건데 같은 재개발 방식으로 되고 있고 진행이 많이 됐고 초기 사업지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민간 사업자한테 개인한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성이 좋아지죠.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죠. 또 하나 정부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고 싶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것만큼의 50%를 결국은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업성이 좋아요. 역세권 사업이라는 거는 역세권의 범위가 중요하겠죠.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이 있어요. 심플하게 1차 역세권은 승강장에서 350m 이내에 사업구역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2차 역세권 같은 경우는 500m 이내에 사업구역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1차나 2차 역세권이든지 그게 아니면 아까처럼 가월동에 거기는 역세권이기도 하면서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거든요. 간선도로 20m 이상. 간선도로 20m 이상에 접해야 되는데 이 접하는 면적 자체가 사업지 전체 면적 둘레의 8분의 1 이상만 접하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노후도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가 40% 이상 동의서를 내고요. 토지 면적 40% 이상 동의서를 내야 되고 아까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가월동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 변 있죠. 그 변에 토지 등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또 추가로 동의서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차 역세권도 마찬가지고요. 1차 혹은 2차 역세권으로 되게 되면 아까 가월동이나 그 청파동 3가 남영 역세권 쪽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로 종상향이 되는데 최대 용적률이 500%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성이 월등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종당 자체가 상한 용적률 500%까지 받게 된다 그러면 250%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 50% 정도를 임대주택, 임대 물량으로 뽑게 되는 거니까 사업성이 여러 가지 좋아진다. 장기전세 주택 같은 경우가 권리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는요. 정비계획구역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공람 공고일이 뜨기 전에까지 등기가 난 건물이면 되고요. 이때 이후로 등기 난 건물을 매도매수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건물의 준공 기준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기준 안에 이 준공이 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월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11,000평 정도 되고요. 418% 용적률을 받는 거고 최고 높이가 40층으로 올라가고 세대수는 885세대가 들어오죠. 지금 진행 상황이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된 거예요. 신탁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된 거고요. 이제 남아 있는 방식이 통합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공사 선정하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제 공사하고 이런 단계만 남았거든요. 진행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랑 대표적으로 또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은 게 여기는 진행이 많이 됐어요. 매매 가격들이 뭐 이게 매물도 거의 없거니와 좀 작은 게 14억 뭐 이렇게 이상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의 거의 반 가격인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데가
남영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뭐 작년부터 많이 좀 추천을 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동의서 걷어가지고 제출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올해 5월 달에 동의서를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면적 40%씩 다 걷어가지고 이제 구청에 제출을 했고, 서울시로 지금 현재 이관이 돼가지고 심의를 거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공람 공고가 나올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이. 그때 전까지만 등기가 난 건물을 매수하시게 되면 내가 입주권 형태로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용산 전체에서 재개발이 추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숙집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존에 반대들이 심했는데 결국 이런 하숙집들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잘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서울대 내 집 마련 틈새 시장 용산 쪽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산 많은 분들 또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 진행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지금 용산 쪽 일대 설명을 드리다가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남아있는 부분들은 내일 저희 사무실 오시면 좀 자세하게 또 이어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 지역들이 이 한강변 라인, 그리고 송파 일대죠. 잠실 삼전동도 많이 찾으시고 최근에 석촌동까지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주택수 제외되고 가능한 이런 지역 그리고 물건 설명 같이 해드릴 테니까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문의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담 주신 분도 많으시고 뒤에 내용도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끊었거든요. 많은 분들 꼭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